고요한 새벽, 고등학교 교문 앞에 평온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만약 30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하루아침에 세상에 드러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는 교실에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영진, 55살의 베테랑 교사입니다. 30년간 한 학교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그는 동료들과 학부모들 모두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이영진이 학생들과 따뜻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든 그를 이상적인 교육자라고 칭찬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재미있는 수업 기대할게요. 하며 밝게 웃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영진 선생님만큼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사는 없어. 라며 동료들이 그를 인정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갑자기 어두워지는 분위기 속에서 그 완벽해 보이던 일상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학년 첫날 오후, 학교 우편함에 하얀 봉투 하나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익명의 편지 내용은 이영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저지른 뺑소니 사고를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면은 곧 벗겨질 것입니다. 이영진의 당황한 표정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보며 순식간에 술렁이는 교무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력하게 부인하는 이영진의 모습 뒤로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미묘한 동요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영진을 바라보는 박선우 교감의 모습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진실일까요? 아니면 악의적인 음해일까요? 30년간 묻혀있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그와 관련된 모든 이들의 삶이 뒤바뀌게 됩니다. 학교 전경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말이죠. 과연 이영진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반전과 함께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편지가 도착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학교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교무실 한쪽 구석에서 몇몇 교사들이 모여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설마 영진 선생님이 그런 일을 30년 전이라고 하니까 그때 이 동네에 살았나? 이영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으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박선우 교감이 이영진의 책상 근처를 지나가며 슬쩍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의 미묘한 변화를 놓칠 리 없었죠. 이영진이 편지를 읽은 후 보인 그 순간적인 당황, 그리고 지금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는 모습까지. 영진아, 괜찮나? 박 교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괜찮을 게 뭐가 있어? 이영진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경직된 느낌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후 4시 마지막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부모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교무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려댔죠. 선생님, 정말 우리 영진 선생님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건가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걱정이에요. 사실이 아니라면 빨리 해명을 해주세요. 학부모들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이영진은 몇 통의 전화를 직접 받으며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는 악의적인 시도예요. 30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살아온 제가 그런 일을 했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은 후 혼자 남은 교실에서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기간제 교사 최은서였죠. 38살의 그녀는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은서가 이영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최 선생님. 오늘 첫날인데 이런 소동 때문에 불편하셨을 텐데.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최은서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치고는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도 의미심장했거든요.
마치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혹시 최 선생님께서는 이 지역 출신이신가요? 이영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이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오게 되어 더욱 반가웠죠. 최은서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감정을 이영진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박선우 교감은 집에 돌아와서도 이영진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료로서, 아니 친구로서 그를 믿고 싶었지만 교육자로서의 양심이 진실을 외면하게 하지 않았죠. 여보, 무슨 일 있어? 저녁도 안 드시고.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좀 복잡한 일이 생겼어.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교감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만약에 그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는 더욱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학생들조차 어른들의 수군거림을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쌤, 우리 담임 선생님 괜찮으신 거예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영진은 학생들 앞에서만큼은 평소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려 했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선생님을 믿어도 돼.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폭풍 같은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최은서, 그녀는 정말 단순한 신임 교사일 뿐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사건과 연관된 더 깊은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익명의 편지가 도착한 지 사흘째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학부모 카페에는 이영진에 대한 추측성 글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죠. 혹시 30년 전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이들 안전이 걱정돼요. 확실한 해명이 나올 때까지 담임을 바꿔달라고 해야 하나요? 이영진은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던 듯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장실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교장 선생님, 저는 이것이 분명히 조작된 음해라고 확신합니다. 30년간 한 곳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일로 곤욕을 치러야 합니까? 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진 선생님을 개인적으로는 믿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렇다면 저는 더욱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퍼뜨리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어요. 이영진의 강력한 반박에 교장과 다른 교사들은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니 정말 음해가 아닐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박선우 교감만은 달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이영진의 뒷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동료였지만 지금 그의 모습에서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너무 강하게 부인하는 것 아닌가. 박교감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그날 오후 박교감은 혼자 남아 오래된 학교 자료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이면 1984년경. 당시 이영진이 이 학교에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박교감은 중얼거리며 낡은 신문 스크랩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1988년 5월 13일자 지역신문 기사 하나가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대학생 뺑소니 사고로 의식불명. 범인 미검거.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당시 21살의 대학생이 새벽 2시경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가해 차량은 현장에서 도주했고 목격자도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위치가 학교에서 불과 10분 거리 내. 박교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피해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최민호.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며 최은서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가셨네요, 교감 선생님. 최은서가 인사를 건넸지만 박교감은 그녀를 보는 순간 무언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 혹시 댁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최은서입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가족 중에 최민호라는 분이 계신가요? 박교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은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민호요? 그런 이름을 가진 가족은 없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박교감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민호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보인 그 미묘한 반응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박교감이 얼버무렸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박교감은 인터넷을 뒤져 당시 사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사건이라 그런지 자료가 많지 않았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최민호라는 피해자가 그 사고로 인해 한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깨어났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설마 최은서가 최민호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 박교감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추측들이 맴돌았습니다. 한편 이영진은 집에서도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그를 살펴보고 있었고 딸 김혜진은 서울에서 전화를 걸어왔죠. 아빠 괜찮으세요? 인터넷에 글이 올라온 거 봤는데. 혜진아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도 아니야. 누군가 아빠를 모함하려는 거니까. 정말이에요? 그럼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변호사인 딸의 제안에 이영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다,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보자. 전화를 끊은 후 이영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음해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그림자가 마침내 자신을 찾아온 것일까요? 그리고 최은서는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이 학교에 온 것일까요? 그녀의 정체가 점점 더 미스터리해지고 있었습니다. 박선우 교감의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당시를 기억할 만한 지역 주민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먼저 찾아간 곳은 학교 근처에서 50년째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박씨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1988년경에 이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난 걸 기억하시나요? 아, 그때 말이지. 할아버지가 기억을 더듬더듬 되살렸습니다. 젊은 대학생이 차에 치인 사고 말인가. 그때 참 큰일 났었지. 새벽에 쾅 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박교감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때 어떤 차가 사고를 냈는지 아시나요? 글쎄, 워낙 어둡고 깜깜해서. 하지만 소리로 봐서는 제법 큰 차였던 것 같아. 승용차 말고 좀 더 큰.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하지만 할아버지의 다음 말이 박교감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학교에서 온 젊은 선생님 한 분이 내 가게에 와서 그 사건에 대해 물어보더군. 참 이상했어. 왜 선생님이 그런 걸 궁금해하나 싶어서. 선생님이요? 혹시 그분이 누구였는지. 글쎄,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참 얌전하고 점잖아 보이던 분이었어. 그때 막 부임한 신임 선생님이라고 하더군. 박교감의 뇌리에 번개가 스쳤습니다. 1988년에 신임으로 부임한 선생님. 바로 이영진이었죠. 다음으로 박교감이 찾아간 곳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파출소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록은 오래되어 폐기되었고 당시 근무했던 경찰관들도 대부분 은퇴하거나 정근을 간 상태였죠. 다만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건이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결정적인 증거도 없어서 범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몇 대의 의심 차량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젊은 경찰관이 컴퓨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차종은 승합차나 소형 트럭 정도의 크기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박교감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이영진은 당시 어떤 차를 몰고 다녔을까요? 그날 저녁 박교감은 오랜 동료이자 이영진과 같은 시기에 부임했던 김태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미 몇 년 전에 퇴직했지만 여전히 이 동네에 살고 있었죠. 태호야, 갑자기 웬일이야? 김 선생님이 반가워했습니다. 형, 좀 이상한 걸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영진이가 예전에 어떤 차를 몰고 다녔는지 기억나? 영진이? 글쎄. 아, 맞다. 그 친구 처음 부임했을 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낡은 승합차를 몰고 다녔지. 그때 우리 다들 놀렸거든.
선생님이 그런 낡은 차를 몰고 다니냐고. 박교감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승합차. 바로 목격자들이 추정했던 차종이었죠. 혹시 그 차 색깔은 어땠어? 어두운 색이었던 것 같은데. 회색이나 검은색? 워낙 낡아서 페인트가 발해 있었거든. 그 차를 언제까지 몰고 다녔지? 1988년 여름쯤까지였나? 그 이후에는 새 차를 샀어. 갑자기 경제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박교감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한편 최은서는 혼자 남은 교실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휠체어에 앉은 젊은 남성이 있었고 그 옆에는 어린 소녀가 서 있었죠. 오빠,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아. 최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최민호, 최은서. 1993년 여름. 최은서는 최민호의 여동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학교에 온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죠. 그날 밤 이영진은 잠들지 못하고 침실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깊게 잠들어 있었지만 그는 온갖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죠. 설마 박선우가 뭔가 알아낸 건 아니겠지. 그리고 최은서. 그녀는 정말 누구일까? 갑자기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죠. 30년 전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영진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직감했죠. 과연 박교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리고 최은서의 진짜 정체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30년 전 그날 밤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익명의 문자를 받은 다음 날 이영진의 행동이 급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인맥들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시내 한 구석에 자리한 작은 정비소였습니다. 그곳의 사장 강대수는 30년 전 이영진과 같은 동네에서 자란 소꿉친구였죠. 야, 영진아. 오랜만이네.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 대수야,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이영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뭔데? 말해봐. 혹시 1988년에 우리가 나눴던 대화 기억나? 강대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때 말이야. 그래. 내가 그때 나를 도와줬잖아. 지금도 입을 다물어 줄 수 있지. 강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진아,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랬던 거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대수야, 제발이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하지만 지금 누가 파헤치고 있다는 거 아니야? 만약에 들통나면 나도 공범이 되는 거야. 이영진은 강대수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그때처럼 조용히만 해주면 돼. 결국 강대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시청에서 일하는 후배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정우는 당시 사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선배님, 이런 부탁을 하시면 저도 곤란해요. 정훈아,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기억하지? 그건 그렇지만 공문서를 함부로 건드리는 건 아무것도 바꾸라는 게 아니야. 그냥 혹시 누가 열람하러 오면 미리 알려달라는 것뿐이야. 이정훈도 결국 이영진의 간청에 못 이겨 승낙했지만 내심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선우 교감은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당시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30년이 지나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그 골목길은 남아 있었죠. 현장을 살펴보던 중 근처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그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혹시 옛날 사고 이야기 때문에 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때 일을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잊겠어요? 그 불쌍한 대학생. 그 이후로도 한동안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시 범인에 대한 단서 같은 건 없었나요?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은 그때 목격자가 있었어요. 목격자가요? 네. 우리 아파트 2층에 살던 김씨 아저씨가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차가 사람을 치고 도망가는 걸 봤다고 하더군요. 박교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분 아들이 아직 여기 살고 있어요. 박교감은 즉시 그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김영수라는 중년 남성이었죠.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아버지가 생전에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때 왜 신고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너무 어둡고 멀어서 번호판까지는 못 봤다고 하시더군요. 차종은 기억하신다고 하셨나요? 승합차 같았다고 하셨어요. 색깔은 어두운 색.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게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뭔가요? 차 뒷부분에 뭔가 달려 있었다고. 자전거 거치대 같은 거였나? 박교감은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전 이영진의 승합차에는 분명 뒤쪽에 자전거 거치대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최은서는 오빠가 입원했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오빠를 치료했던 의사는 이미 은퇴했지만 간병사로 일했던 박간병사는 여전히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죠. 은서야, 내가 민호 동생이구나. 많이 컸네. 박이모, 그때 일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 뭐든지. 오빠가 의식을 잃었을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박간병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계속 중얼거렸던 게 선생님이었어. 아마 가해자가 선생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최은서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사고 몇 달 후에 어떤 젊은 남자가 와서 민호 상태를 물어본 적이 있어. 가족도 아닌데 왜 그렇게 관심을 보이나 싶었거든.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글쎄, 점잖아 보이는 분이었는데 선생님 같더라고. 그날 밤 이영진은 집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어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 승합차의 매매 계약서, 정비 기록들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까지. 아내가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여보, 뭘 태우고 있어요? 아니야, 오래된 서류들 정리하는 거야. 하지만 이영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좁혀오는 수사망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과연 이영진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교감과 최은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30년 전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교감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해가고 있을 무렵 최은서는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영진과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필요했죠. 어느 금요일 오후 대부분의 교사들이 퇴근한 후 최은서는 이영진이 혼자 있는 교실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잠시 이야기할 시간 있으신가요? 이영진은 고개를 들어 최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진지함을 느꼈죠. 무슨 일인가요, 최 선생님? 사실 제가 이 학교에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최은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영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제 오빠 이름이 최민호예요. 1988년 5월 13일 밤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이영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펜을 쥐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이영진이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고 다음 날 우리 동네 구멍가게에서 그 사건에 대해 물어보셨죠.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오빠가 입원한 병원에도 오셨고요. 최은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영진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빠는 30년 동안 휠체어에 의존해서 살았어요. 뇌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제대로 된 직업도 가질 수 없었고 결혼도 못했죠. 그리고 작년에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최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제가 교사가 된 이유도, 이 학교에 온 이유도 모두 선생님 때문이에요. 30년 동안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아온 선생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이영진은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뒷짐을 진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최 선생님,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최은서가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오빠가 의식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선생님이었어요. 오빠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친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걸. 이영진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날 밤 승합차를 몰고 있었다는 것, 사고 후에 급하게 차를 처분했다는 것, 그리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을 막았는지도. 증거가 뭐가 있다는 거죠? 이영진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최은서는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오빠가 사고 당일 입고 있던 옷에서 떨어진 페인트 조각이에요. 당시 경찰이 증거로 보관했다가 미제 사건이 되면서 가족에게 돌려준 거죠. 그리고 이 페인트가 1988년형 현대 승합차에 사용된 특별한 색상이라는 것도 확인했어요. 이영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박교감 선생님도 조사하고 계시죠. 목격자 증언도 확보하셨고 선생님의 과거 행적들도 다 파악하셨어요. 이영진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양손으로 감쌌죠. 저는 정말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시고 정신이 없었고 선생님, 사고가 난 걸 알았지만 무서웠어요. 갓부임한 신임 교사가 그런 일로 인생이 망가질까봐. 선생님, 최은서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영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영진이 놀란 눈으로 최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빠에게 제대로 된 사죄를 해주셨으면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박교감 선생님께서 내일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실 거예요. 그날 밤 이영진은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걱정했지만 그는 그저 고개만 저었죠. 서울에 있는 딸 김혜진에게는 전화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딸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한편 박교감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마지막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동료를 고발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군. 박교감이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이영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30년 만에 밝혀지는 진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혜진은 아버지의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의연했던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들어본 적 없는 떨림이 느껴졌거든요. 혜진아, 아빠,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김혜진은 서울에서 급히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빠, 무슨 일이에요? 이영진은 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진아, 아빠가 30년 전에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 김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 뺑소니 사건이 정말. 그래, 사실이야. 이영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그 젊은 친구를 치고 도망쳤어.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김혜진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봤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당사자인 상황은 전혀 달랐거든요. 아빠, 왜 그때 자수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 갓부임한 신임 교사가 그런 일로 모든 걸 잃을까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말하기 어려워졌지.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며 김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실망스럽고 분노스러웠지만 동시에 3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아버지가 안쓰럽기도 했죠. 피해자는 어떻게 됐나요? 평생 휠체어 생활을 했어. 그리고 작년에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 김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분의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도 남편의 고백을 모두 들었던 것 같았죠. 여보,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김혜진은 변호사로서 그리고 딸로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버지를 변호할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거든요. 아빠,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사죄해야 해요. 하지만 혜진아, 지금 자수하면 아빠. 김혜진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30년 전에 하셨어야 할 일이에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해요. 한편 최은서는 오빠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최민호라는 이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죠. 오빠, 이제 곧 끝날 것 같아. 그 사람이 이영진 선생님이 진실을 인정했어. 바람이 불어 최은서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오빠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을 거야. 그냥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 충분했을 텐데.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빠가 사고 후 힘들게 써내려간 일기였죠. 1993년 3월 10일. 오늘도 재활치료를 받았다. 다리에 감각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다. 나를 친 그 사람도 지금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텐데 과연 후회하고 있을까?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 그저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보고 싶을 뿐이다. 최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교감은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로 향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정문 앞에서 이영진을 마주쳤죠. 영진아, 선우야, 잠깐만. 이영진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 모든 걸 말하려고 해. 박교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인가? 그래. 더 이상 숨기고 살 수 없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제대로 사죄하고 싶어. 영진아, 선우야, 나와 함께 경찰서에 가줄 수 있을까? 혼자서는 용기가 나지 않아. 박교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돌아보니 최은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혜진도 함께 있었죠. 최 선생님. 그리고 혜진이까지. 김혜진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딸로서 함께 갈게요.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려요. 최은서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의 진심을 보고 싶어요. 오빠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이렇게 네 사람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마침내 진실을 밝히는 순간이었죠. 과연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긴 터널의 끝에서 화해와 용서를 찾아갈까요? 그리고 이영진의 진심 어린 사죄는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경찰서 앞에 도착한 네 사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마지막 순간이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최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영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경찰서 안에서 이영진은 담당 형사 앞에서 차근차근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5월 13일 새벽 2시경 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젊은 남성을 치었습니다. 형사가 놀란 표정으로 이영진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된 미제 사건의 당사자가 스스로 찾아온 경우는 매우 드물었거든요. 피해자의 이름은 최민호였고 저는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영진의 고백이 계속되는 동안 옆방에서 최은서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혜진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죠. 괜찮으세요? 네.
오빠가 원했던 순간이에요. 진심 어린 사과를. 한편 박 교감은 형사에게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목격자 증언, 차량 정보, 그리고 각종 정황 증거들까지. 이 모든 자료가 이영진 선생님의 자백과 일치합니다. 박 교감이 설명했습니다. 형사가 서류들을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인데 이렇게 자수하신 거네요. 네. 더 이상 숨기고 살 수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이영진은 최은서와 마주 앉았습니다. 경찰서 상담실에서 둘만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최 선생님. 아니, 민호 씨의 동생분. 은서라고 불러주세요. 은서 씨, 저는 정말 미안합니다. 이영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제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민호 씨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최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는 선생님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최은서가 오빠의 일기를 꺼내서 한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1995년 12월 24일. 성탄절이다. 나를 친 그 사람도 지금쯤 가족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미 일어난 일을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다만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나는 용서하고 싶다. 이영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 때문에 평생 고통받은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다니. 민호 씨가 정말 그런 마음이었나요? 네. 오빠는 늘 말했어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화해가 더 큰 힘을 가진다고. 이영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정말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민호 씨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그때 즉시 자수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최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김혜진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변호사 선임은 하지 말까요? 이영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혜진아. 아빠는 정당한 처벌을 받을 거야. 그게 민호 씨와 그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인 것 같아. 김혜진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 모든 소식은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30년 된 미제 사건의 가해자가 스스로 자수했다는 뉴스였죠. 학교는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영진의 진심 어린 참회와 피해자 가족의 관대함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영진 선생님이 그런 용기를 내셨다니. 피해자분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도 용서의 마음을 가지시다니. 그러나 이영진에게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과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법적 처벌에 대한 준비 등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더 이상 거짓가면 뒤에 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정한 자유였죠. 과연 이들은 이 힘든 과정을 어떻게 마무리해 나갈까요? 그리고 진실과 용서의 힘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영진은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수와 진심 어린 참회, 그리고 피해자 가족의 탄원서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죠. 재판이 끝난 후 이영진은 최은서와 함께 최민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전하고 싶었던 사과를 이제야 직접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민호 씨,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영진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30년 늦은 사과지만 진심입니다. 당신의 관대함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최은서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오빠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들었지? 이제 오빠도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그날 바람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마치 최민호가 그들의 화해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한편 이영진이 다니던 학교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전체가 정직하고 진실한 교육 문화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죠.
박선우 교감은 새로 부임한 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첫 교직원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진실의 힘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늦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죠. 최은서는 정규 교사로 전환되어 계속 그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용서와 화해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었죠. 선생님, 그 일이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힘들었어. 하지만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보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훨씬 더 큰 힘을 준다는 걸 알게 되었단다. 김혜진은 서울에서 변호사 일을 계속하면서도 매주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된 후 오히려 가족 간의 유대가 더욱 깊어졌거든요. 아빠,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 아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사람다운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아. 이영진은 교직에서 물러난 후 지역 사회봉사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죠. 그에게는 이것이 최민호와 그 가족에 대한 진정한 속죄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영진 선생님, 저희 남편이 사고를 당한 후로 정말 힘들었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한 피해자 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 이영진의 모습을 보며 최은서는 오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한 오빠의 마음이 결국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봄날 최은서는 학교에서 특별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화가 나요. 복수하고 싶어요.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용서한다는 건 뭘까요? 약한 거 아닌가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최은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용서는 가장 강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다. 미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야.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의 감상문을 읽어보니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용서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진 줄 몰랐어요. 저도 친구와 싸웠는데 먼저 사과해야겠어요. 최민호 선생님의 오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싶어요. 그의 가을, 이 모든 이야기는 지역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목은 30년의 용서였죠. 다큐멘터리를 본 시청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짜 용서가 뭔지 알게 되었어요. 피해자의 마음이 정말 대단하네요. 늦었지만 진실을 밝힌 용기도 대단해요. 그리고 1년 후 최은서는 이영진과 함께 전국의 학교들을 찾아다니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진실과 용서 그리고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영진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인정하는 거요. 사과하는 거요. 맞아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일은 바로 용서하는 것이에요. 최은서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강연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숨겨두었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용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어느 저녁 최민호의 묘소 앞에서 이영진과 최은서가 다시 만났습니다. 민호 씨,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있어요. 용서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최은서가 오빠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원했던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 미움 대신 용서가, 복수 대신 화해가 있는 세상 말이야.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힘은 바로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때로는 진실을 밝히는 용기가, 때로는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묻혀있는 많은 진실들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영진과 최은서 그리고 최민호가 보여준 것처럼 용서와 화해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